1010년부터 1011년까지 거란의 침략이 있었고 고려가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거란과의 2차 전쟁입니다. 그때 강감찬을 비롯한 3대장, 사실은 2차 전쟁 때는 강감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세 사람의 장수가 있었죠. 지채문, 하공진, 양규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양규 편입니다. 양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고려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로 양규가 흔한 말로 떴죠. 영웅이 됐지만 사실은 우리가 양규에 대해서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드뭅니다. 먼저 나이를 몰라요.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현종 2년 1011년 1월 28일 날 양규와 김숙흥이 거란과 싸우다 죽었다. 전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록 다음에 향년, 몇 년, 요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대체로 고려 초기 인물들이 출생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입전이 돼 있는데요. 양규의 경우에는 본관도 모릅니다. 고려사 양규 열전은 그 말 없이 바로 목종을 섬겨서 형부낭중에까지 이르렀다. 이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관리가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부낭중이 되었는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목종을 섬겨서 형부낭중에 이르렀다 이 말 한마디가 시작인데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종 때 정치가 복잡했잖아요. 목종이 유행관이라는 이런 사람을 이제 폐행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왕이 이렇게 총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왕의 총애를 믿고 권력을 농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폐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복잡한 와중에서 형부낭중에까지 올랐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어느 편에 들지 않고 조심조심 하면서 사실은 눈치를 살피면서 그 자리까지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뭐 젊은 시절에 그랬던 거 가지고 뭐 일생을 평가할 때 여기저기 눈치를 본 사람이야 이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우니까 뭐 형부낭중에 올랐다. 요 정도 하고 넘어가죠. 양규의 양씨는 요 양씨입니다. 버들양자가 되는데 양씨는 크게 두 개 성이 있죠. 저 양씨, 이 양씨가 있는데 요 두 번째 양씨입니다. 이 양씨의 본관은 지금 4개 정도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이 청주 양씨, 남원 양씨가 많고 안악 양씨가 있습니다. 안악은 황해도의 안악이죠. 그 다음에 평안도의 중화에도 이 양씨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러 양씨 가운데 아마 안악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그 이유는 부인 때문이에요. 양규는 부인의 성씨가 확인이 됩니다. 홍씨예요. 그리고 부인이 가지고 있던 관직이 있습니다. 이 관리에 부인에게 주는 관직을 외명부라고 하는데요. 양규의 처 홍씨의 외명부가 은율군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율이 어디냐면 황해도 은율현이거든요. 은율 홍씨죠. 양규와 그 홍씨가 가까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결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부인이 은율 사람이니까 양규는 안악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자, 본관 모르겠다 이거 사조, 증조부, 조부, 아버지, 외조, 사조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 가장 먼저 유명해진 사람, 가장 먼저 사서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 양규인 셈이죠. 양규 열전은 양규 개인에 대한 정보보다는
양규가 전쟁에 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현종 원년 1010년에 거란주는 거란의 황제죠. 거란주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강조를 토벌한다고 하며 흥화진을 포위했다. 자, 이게 거란의 2차 침략이죠. 이때 양규가 도순검사가 되어서 이 관직을 가지고 흥화진사 호분왕중 정성, 흥화진 부사 장작주부 이수화, 판관 느미령 장호와 함께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자, 이렇게 양규열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다. 양규열전에는 흥화진에서 고려군과 거란군이 싸웠다는 전투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자, 요거 좀 뜻밖의 사실인데요.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양규열전 말고 고려사 세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월 16일에 거란주가 친히 보병과 기병 40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흥화진을 포위하자 양규, 이수화 등이 굳게 지키며 항복하지 않았다. 포위했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공격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흥화진에서 그때 전투가 있었는가 하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흥화진이 어딘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흥화진은 지금 평안북도에 신의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신의주는 이름 그대로 새로 만든 의주의 신도시고, 옛날 의주는 지금 신의주보다 압록강 상류 쪽으로, 그러니까 좀 더 동북쪽으로 간 지역에 있습니다. 서희가 소손령과 외교談판을 벌여서 압록강 동쪽 땅을 고려 영토로 인정받았다. 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해서 고려 영토로 확보한 그 지역에 6개의 주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 동쪽의 6개 주, 강동 6주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요. 강동 6주 위치를 지도상에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6개 지역에 성을 쌓게 되는데, 흥화진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고려사에 또 나옵니다. 이 흥화진이 거란이 2차 침략을 해왔을 때 첫 번째로 고려군과 맞서게 되는 곳이었다. 첫 번째 방어선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투 기록이 없어요. 자, 양규열전에 흥화진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거란주가 통주성 밖에서 추수하는 남녀를 사로잡아, 이 통주는 흥화진보다 훨씬 남쪽에 있습니다. 이 남녀를 사로잡아서 비단옷을 하사하고 종이로 감싼 화살 1개를 주어서 군사 300명으로 하여금 흥화진까지 호송하여 항복을 권하게 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죠? 거란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서 흥화진을 그냥 지나친 겁니다. 지나쳐서 통주까지 간 다음에 통주성 바깥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 고려 사람 남녀를 사로잡아서 이 사람들에게 비단옷을 하사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 우리에게 항복한 사람이야. 항복하면 우리가 비단옷도 주고 뭐 고깃국도 주고 뭐 이런 거겠죠. 우리 이렇게 항복하면 잘 대우해 줄 거야. 이렇게 표를 내게 한 다음에 종이로 감싼 화살 하나. 이건 뭐냐면 편지예요. 편지를 이런 형태로 준 겁니다. 자, 이 편지를 들려서 군사 300명으로 하여금 흥화진까지 호송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흥화진 성 앞에 가게 한 겁니다. 항복을 권하게 해요. 화살에 밀봉한 편지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전왕 왕송이, 왕송은 목종의 성명입니다. 우리 조정에 복속해서 섬긴 지가 오래되었는데 요 말은 거란의 책봉을 받았는데 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역신 강조가 임금을 시해하고 어린내를 세웠으니
강조가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옹립한 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짐이 정예군을 거느리고 국경에 당도했다. 너희들이 강조를 붙잡아 내 앞으로 보내면 즉시 회군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바로 개경으로 쳐들어가서 너희 처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했다. 자, 자기들이 왜 고려를 공격했는지, 고려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적어서 고려 측에 전달을 해온 거죠. 자, 그래 놓고 또 칙서라고 하는 건 황제의 문서예요. 이걸 화살에 묶어서 성문에 꽂아요. 이거 옛날 그 사극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쟁 중에 그 화살에 화살이 날라와서 이제 그 기둥에 딱 박히는데 거기에 편지가 묶여 있더라 뭐 이런 거요. 그 장면이 여기에서 연출이 된 거예요. 이 칙서에 보면은 흥화진 성주와 군인 백성들에게 칙서를 내리노라 하면서 그 앞에 편지하고 똑같은 말을 써놔요. 항복하라 이 얘기죠. 그래 놓고 마땅히 짐의 뜻을 받들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항복해라. 안 하면 후회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공격을 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흥화진 안에 있던 사람들이 흥화진사 정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흥화진 부사 이수화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수화가 거란주에게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간흉을 제거해야 하고 어버이에 의지하고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절조를 굳게 가져야 하는 것이니 만일 이 도리를 어기면 반드시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엎드려 간청하건대 아래로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서 밝은 지략을 돌려주십시오. 하늘의 그물을 크게 열어놓으시고는 어찌 참새 같은 작은 새가 먼저 뛰어들기를 바라십니까? 병거, 이거는 그 군대 수레예요. 군대 수레를 진설해 놓고 기다리시면 비휴가 복속해 올 것입니다. 비휴라고 한 건 용맹스러운 군대를 뜻해요.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거란주가 우리에게 항복할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비단 옷과 은그릇 등 물품을 흥화진 장수들에게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이거 말 한마디로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흥화진이 항복하겠구나. 선물까지 미리 줬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칙서를 보냅니다. 그대들이 올린 표문에서 아랜 것을 잘 보았다. 5대 성군을 계승해서 만방을 다스리고 있는데 충성을 하면 반드시 표창하고 반역을 하면 반드시 토벌했다. 강조는 전왕을 시해했고 어린 왕을 끼고서 간악하게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친히 토벌해서 특별히 형벌을 바로잡고자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국경 가까이 왔다. 최근에 짐이 명령을 내렸는데 불러서 회유하려는 마음을 보인 것이다. 너희가 올린 글을 살펴보니 귀순하겠다는 성의는 도무지 볼 수가 없고 피력한 내용이 성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며 문장도 겉으로만 공경을 보일 따름이다. 하물며 그대들은 일찍부터 관직에 있었으니 분명히 순종과 반역을 알 것인데 어찌 역적도당의 음모를 도와주고 전왕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마땅히 안녕과 위태로움을 돌아보고 미리 재앙과 복을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자, 고려에서 올린 표문을 보고 항복할 뜻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물까지 다 내려줬던 건데 이 말은 뭐냐면 행동으로 보여라. 말만 하지 말고 나와서 항복해라. 재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수화가 흥화진 부사죠. 다시 표문을 올려 이르기를 저희들은 지난번 조서를 받들어 진실로 변치 않는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허물을 보고 슬프게 여기는 은혜를 베풀기 바라옵고 형벌을 너그러이 쓰는 인자함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찬소리와 눈보라를 견뎌내면서 더욱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이며
몸과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길이 천년의 성스러운 왕업을 받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은 완곡한데 맨 끝에 보면 몸과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천년의 성스러운 왕업을 받들 것입니다. 이 왕업은 뭐냐면 고려 왕실에 충성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아주 완곡하게, 도무지 지금 듣는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고난도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항복 안 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데, 이 표문을 보고 거란주가 흥화진이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서 포위를 풀고는 다시 조서를 보내서 너희들은 백성을 위안시키고 기다려라 하고는 20만 명 병력을 인주 남쪽 무로대에 주둔시키고 다른 20만 명의 대군으로 진격해서 통주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흥화진에서는 전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글들, 네이버 검색, 또 유튜브의 여러 방송에서 흥화진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 흥화진 전투 기록이 다른 데 있는가 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요, 뭐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일단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에는 흥화진 전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흥화진 전투가 유명해지는 것은 이때가 아니고 1018년에 거란의 3차 침략 때, 그때 흥화진에서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흥화진 전투라고 하는 말이 아주 우리 귀에 익숙한 건데요. 적어도 2차 침략 때는 흥화진에서 전투가 없었고, 거란이 흥화진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이렇게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 그걸 거부하는 문서가 양측에서 오갔고, 흥화진이 항복할 뜻이 없다고 한 걸 확인한 거란 황제가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것이 지금까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직도 불안한 점이 있어요. 뭔가 있는 걸 확인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심이 되는데,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늘 불안하거든요. 자, 이 방송을 보신 분 가운데 1010년에 흥화진에서 전투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을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방송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통주로 내려갔느냐면, 그 당시 고려 군대가 통주로 집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조가 고려군 30만 명을 이끌고 통주로 올라왔거든요. 거란에서도 그 사실을 알았겠죠. 그래서 흥화진에서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는 바로 내려가서 통주에서 고려의 본진과 싸우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래서 통주에서는 실제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통주는 역시 강동 6주 가운데 하나고 지금 평안북도 선천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크게 패배하죠. 1010년 11월 24일 날 강조가 거란과 통주에서 싸웠는데 패배해서 군대가 무너졌고 강조는 사로잡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이때 죽음을 당한 고려군이 3만여 명이라고 돼 있어요. 강조가 이끌고 온 군대가 30만 명이고 통주 전투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 이 숫자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통주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고려군 30만 명과 거란군 20만 명이 한 번에 모여서 싸웠다? 이게 좀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록상의 이 숫자, 특히 군대의 수를 말할 경우에는 서로가 과장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란 황제가 통주에서 승리한 다음에 흥화진에 다시 글을 보냅니다. 이때는
강조의 편지를 위조해서 흥화진에 항복하라라고 설득하는 이런 글을 보낸 거예요. 양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강조의 명령이구나. 이제 항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구나 해서 항복했을 법도 한데 양규가 말하기를 나는 왕명을 받고 왔지 강조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흥화진 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통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란이 노전이라는 사람, 이 노전은 누구냐면 행영도통사가 강조였을 때 그 행영도통사영의 판관으로 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통주 전투에서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한 다음에 거란의 앞잡이가 됩니다. 이 노전이라는 사람과 거란의 한문사, 거란 관리죠. 마수로 하여금 경문을 가지고 통주에 이르러 항복할 것을 권했다. 통주에서 고려군이 졌는데요. 왜 다시 통주에 와서 항복을 권하죠? 이것은 강조가 패배한 그 지역이 통주성 안이 아니라 통주성 바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주성에 사람을 보내서 항복할 것을 권하자 성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다. 강장군이 패배했다는데, 사로잡혔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두려웠겠죠. 그때 중랑장 최질과 홍숙이 소매를 걷고 일어나서 항복하라고 권유하러 온 노전과 마수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곧 하나가 되었다. 통주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통주성은 함락되지 않은 겁니다. 역시 소매를 걷고 일어난 그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거란 군대가 통주성을 공격하지 않고 더 아래로 내려와서 곽주를 공격해요. 여기를 공격했을 때 방어사 조성유는 밤중에 도망을 갔고 이 수비를 할 최고 책임자가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상태에서 결국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거란은 곽주성에 군사 6,000명을 남겨서 지키게 했다. 여기서는 실제로 전투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거란군이 6,000명 주둔한 상태, 이 상태에서 거란군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거란군이 곽주성에 6,000명을 남겨두고 내려간 그 사이에 곽주 저 북쪽에 흥화진이 아직 보존되고 있었잖아요. 이 흥화진에서 양규가 군사 700명을 이끌고 통주에 와서 흩어진 무사 1,000명을 수습했다. 아직 통주 함락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1,000명을 수습해서 그럼 모두 1,700명 정도가 되죠. 이 군사를 거느리고 곽주로 들어가서 여기 잔류에 있는 거란군 6,000명이 있었잖아요. 이 거란군을 습격해서 모조리 목베었으며 성 안에 있는 남녀 7,000명을 통주로 옮겼다. 이것이 12월 16일, 17일 양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16일 날 통주에 왔고 17일 날 곽주를 공격해서 거란군을 전멸시키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 7,000명을 통주로 옮긴 거예요. 이틀 동안.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 흥화진 보존돼 있습니다. 통주 보존돼 있어요. 곽주 여기는 비계됩니다. 여기 있던 거란군 전부 죽이고 거기 있던 고려 사람들을 모두 통주로 옮겼으니까요. 흥화진과 통주가 고려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거란 황제가 서경을 공격했는데 함락시키질 못해요. 이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서경에서의 싸움은 지체문 열전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란 황제가 서경성 서쪽 사찰에 주둔했다. 탁사정은 밤중에 도망갔고 대도수는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해서 여러 장수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거 지체문 얘기할 때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12월 15일 날 통군녹사, 조원, 애수진장, 강민첨, 낭장, 홍협, 방유 등이 점을 쳐서 길조를 얻었다.
길조를 얻어서 조원을 병마사로 추대하고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해서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다시 얘기해서 거란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요충지들을 전부 함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개경으로 남아한 거예요. 이거는 아마 거란의 전술이었을 겁니다. 뭐냐면 이 성 하나하나를 깨기보다는 그런 거 도장 깨기라고 해요. 이런 거 안 하고 개경으로 직진해서 고려 국왕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개경까지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고려 국왕이 거기 없었잖아요. 고려 국왕이 이미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고려 국왕을 잡을 시간과 북쪽에 남기고 온 흥화진이나 통주나 서경이나 이런 데에서 거란군의 후미를 공격할 시간과 이걸 계산을 해야 됐겠죠. 아니 그러면 왜 이 성을 하나하나 다 점령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당연히 결과를 몰랐기 때문이죠. 아래로 내려갈 때는 고려 국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고려 국왕이 개경에서 싸우지 않고 남쪽으로 피난 간 것이 이 전쟁에서는 가장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왕이 수도를 버리고 피난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하지 마세요. 무모하게 성을 지키다가 왕이 사로잡히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하는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자, 이듬해에는 거란주가 개경으로 들어가 궁궐을 불사르고 물러났다. 이제 1011년이 된 거죠. 이때 거란 황제가 개경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개경은 함락이 돼요. 국왕은 남쪽으로 피난 갔고 개경은 비어 있었겠죠. 이래서 궁궐을 불살렀는데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러간 것은 고려와 협상이 진행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월 11일부터 물러가게 된 거예요. 물러가는 거란군을 고려군이 공격을 했습니다. 귀주별장 김숙흥이 중랑장 보량과 함께 거란군을 습격해서 만여급을 베었다. 자, 그리고 1월 18일 날 양규가 거란군을 무로대에서 갑자기 습격해서 2천여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3천여 명을 되찾았다. 이 무로대는 어딘지 밝혀져 있죠. 인주 남쪽. 그러니까 거란 성종이 20만 명을 남겨놓고 간 거기입니다. 여기를 갑자기 양규가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1월 18일 날 무로대에서 승리를 했고 1월 19일에는 이수에서 전투를 벌여서 성령까지 추격해서 2,500여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1,000여 명을 되찾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이수, 성령 여기가 어딘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1월 19일 날 이수 성령에서 승리를 거두고 3일 뒤 그러니까 1월 22일에는 여리참이라는 데서 싸워서 거란군 1000여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고려인 1000여 명을 되찾았다. 이날 3번 싸워 모두 이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월 18일, 19일, 22일 사흘 동안 전투가 있었던 건데요. 하루에 몇 번씩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 횟수는 이거보다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운명의 날이 옵니다. 1월 28일인데요. 이날 양규가 거란군 선봉을 애전에서 맞아 싸워서 1000여 급을 베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거란 황제가 이끄는 대군, 그러니까 거란의 본진이에요. 이 본진이 갑자기 진군해 오자 양규가 김숙흥과 함께 종일토록 싸웠지만 병사들이 다 죽고 화살도 다 떨어져 모두 진중에서 전사하였다. 양규와 김숙흥의 전사입니다. 이 짧은 문장으로도 그 장렬함이 느껴지죠. 병사들이 다 죽고 화살도 다 떨어져서 가지고 있는 화살이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싸울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애전. 여기가 어딜까? 이 애전이 양규와 김숙궁의 전사지가 되거든요. 당연히 여기에 이제 그 기념비를 세워야 할 곳인데 유감스럽게도 애전이 어딘지 지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평안북도 압록강 아래 이 주변에서 애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아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지역을 가서 실제로 답사를 하면서 이 전투 장면을 떠올려 봐야 애산이 어딘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추정할 수 있는 그곳에 반드시 비석을 세워서 여기서 양규와 김숙궁 장군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표시를 꼭 해놓고 싶습니다. 양규가 전사했다는 기록 뒤로 고려사 양규열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양규는 고군을 데리고, 고군, 외로운 군대. 왜 외로운 군대라고 했냐면 중앙으로부터 어떤 명령도 받지 않고 지원도 받지 못한 거예요. 고려 조정은 지금 현종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양규는 북쪽에서 활약하고 있고 그 사이는 거란군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 조정의 명령이 하달되지 않은 겁니다. 독자적인 판단을 하면서 거란군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고군, 외로운 군대. 한 달 동안 7번 전투를 치르면서 거란군의 목을 벤 것이 매우 많았고 사로잡힌 고려 사람 3만여 명을 되찾았으며 노획한 낙타, 말, 병장기는 이루 셀 수조차 없었다. 양규가 왜 싸웠을까? 특히 고려와 강화 협상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전투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철수하는 거란군을 양규는 계속 쫓아가면서 싸웠거든요. 아마 고려 조정의 명령을 받았다면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양규는 그 명령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양규에게는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는 고려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됐던 거죠.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구해야 되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영토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영토는 좀 빼앗길 수 있어도 절대로 사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획한 낙타가 나오잖아요. 거란군은 말 말고 낙타도 군사용으로 활용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고려 거란 전쟁에 이 낙타가 안 나오는 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싸울 때 낙타도 쓴다. 자, 이것도 노획을 했다는 거죠. 전사한 양규에게 이제는 그 공로를 기억하고 포상하는 이 일밖에 남아있지를 않았겠죠. 전쟁이 끝나고 1011년 4월에 전공으로 공부상서를 추증하고, 공부상서는 정삼품 관직입니다. 양규가 그 전에 정오품 관직이었으니까 한 번에 4등급으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양규의 처 은율군군 홍씨에게는 곡식을 지급했으며 아들 양대추는 교서랑으로 임명했다. 아들에게도 관직을 준 겁니다. 여기에 처 부인이 나오죠. 홍씨가 나오는데 은율군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율이 본관인 군군인데 이 군군은 뭐냐면 정사품 외명부예요. 남편이 정사품인 사람에게 주는 여성 관직, 이거죠. 자, 이 포상을 하면서 왕이 손수 교서를 지어서 신하에게 시키지 않고 왕이 직접 그 교서를 지은 겁니다. 홍씨에게 하사하며 말하기를 그대의 남편은 장수로서 지략을 갖추었고 다스리는 도, 치도도 알고 있었다. 항상 송죽과 같은 절개를 지키다 끝까지 나라에 충성을 다했으며 그 충정은 비길 데 없이 밤낮으로 헌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공을 쭉 나열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 차례 승리했으나 불행히도 전사했도다. 뛰어난 공을 항상 기억하며 이미 훈작과 관직을 올렸으나
다시 전공에 보답할 생각이 간절함으로 더욱 넉넉히 베풀고자 한다. 해마다 그대에게 벼 100섬씩을 하사하되 평생토록 할 것이다. 먹고 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이거죠. 죽은 사람에게 관직을 올려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요. 그 부인에게 이렇게 특별히 왕이 교서를 지어주고 그 죽은 남편을 칭찬하고 평생 먹을 것을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양규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나. 또 한 가지, 현종이 그 양규의 공을 얼마나 크게 인정했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양규에 대한 포상은 하공진과 마찬가지예요. 수백 년 뒤에까지 계속됩니다. 먼저 1019년 양규와 김숙흥에게 공신노권을 하사했다. 공신으로 책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로부터 5년 뒤 1024년에 다시 두 사람에게 삼한후 벽상공신의 칭호를 하사했다. 1046년, 죽은 지 몇 년 뒤죠? 35년 뒤가 되죠. 이때 문종이 즉위해서 제서를 내려 이르기를, 거란이 침략했을 때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 부지위, 김숙흥 두 사람은 몸을 바쳐 힘껏 싸워 여러 번 연달아 적을 격파했으나 마치 고슴도치같이 화살을 맞아서 함께 전사했다. 여기에 이 두 사람의 죽을 때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화살을 수도 없이 맞아서 끝내 숨이 끊어진 거죠. 그 전공을 추념하여 마땅히 표창해야 할 것이니 공신각에 초상을 걸어서 후대 사람들에게 권장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50여 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양규의 전공을 기려서 그 증손자 양제보에게 은합을 하사하였다. 갑자기 양제보는 니네 증조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어. 그래서 왕이 은합이죠. 은으로 된 은합, 이거를 왕이 내려준 겁니다. 1298년에 무려 287년 뒤에 또 포상을 합니다. 충선왕이 즉위해서 교서를 내렸다. 거란군을 퇴각시킬 수 있게 한 서희, 하공진, 노전, 양규 등에는 내외손의 현손 중 한 사람에게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허락한다. 내외손의 현손, 손자의 현손. 그러니까 양규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고조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벼슬길을 준다는 거예요. 꼭 10년 뒤에 충선왕이 복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또 교서를 내립니다. 현종 때 공신 하공진, 노전, 양규의 내외 현손의 현손에게 전례에 따라 한 집당 한 명에게 첫 벼슬을 허락한다. 현손의 현손은 고조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고조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까마득한 후손이죠. 이 후손들의 한 집당 한 명씩 벼슬을 준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혜겠어요. 자, 이래서 거란과 2차 전쟁 때 맹활약을 했던 세 사람, 지체문, 하공진, 그리고 양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세 분 말고 김숙흥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고려사에 입전되어 있지도 않고 그 활동에 대한 기록도 너무 없어서 한편으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름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체문, 하공진, 양규, 그리고 김숙흥.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셋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란과 싸우는데 자기 목숨을 바쳤고 그분들 덕분에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 고려가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라고 본다면 수많은 무명 위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였습니다.